사샤의 오디오북. 키다리 아저씨. 11월 12일. 키다리 아저씨, 어제 1학년과 농구 시합을 해서 이겼어요. 물론 기뻤지만 3학년을 이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만일 3학년도 이겼다면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든 것쯤은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셀리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매사추세츠 주의 우스터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아저씨, 셀리는 정말 다정한 친구예요. 저는 꼭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록윌로 농장 말고는 평범한 집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샘플씨 부부는 너무 나이가 드셔서 평범한 집안의 분위기를 별로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셀리네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할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여럿이랍니다. 게다가 고양이도 한 마리 있대요. 정말 가정다운 곳이 아닐까요? 기숙사에서 쓸쓸히 지내는 것보다 훨씬 즐거울 거라 생각해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7째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연극 연습을 하러 가야 해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연극에 왕자로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벨벳으로 만든 멋진 옷을 입고 금발의 왕자님이 되어 탑 안에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죠? 주디 에벗 올림. 토요일. 제가 어떤 얼굴인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레오노라 펜턴이 찍어준 저희 세 사람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얼굴이 희고 약간 웃고 있는 학생이 셀리예요. 왼쪽에 키가 크고 새침한 표정으로 좀 뻐기는 듯한 아이가 줄리아. 그리고 머리카락을 얼굴 쪽으로 휘날리며 서 있는 작은 애가 주디랍니다. 주디의 실제 얼굴은 사진보다 훨씬 예쁘답니다.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이런 얼굴이 되었지만 말이에요. 12월 31일 매사추세츠 주의 우스터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수표에 대해 좀 더 일찍 감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맥브라이드 댁의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1분도 책상에 앉아 있을 틈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새 드레스를 마련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갖고 싶었거든요. 저는 셀리네 집에서 정말 멋진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셀리네 집은 매우 크고 고풍스러운 벽돌로 지어져 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 이런 집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했던 집이에요. 그런 집안에 직접 들어와 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답니다. 모든 게 여유롭고 정다울 뿐이에요. 저는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며 마음껏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리의 가족들.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아주 귀여운 곱슬머리 3살짜리 여동생, 언제나 발 닦는 것을 잊어버리는 남동생, 그리고 아주 잘생긴 지미 오빠가 있어요. 지미는 프린스턴 대학 3학년이래요.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모두 재미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웃거든요. 여기서 지낸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예요. 우선 맥브라이드 씨는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공장 직원의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셀리의 오빠인 지미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고 셀리와 저는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존 그리어 고아원의 평의원이 된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온통 사탕범벅이 되어 있는 아이에게 입을 맞춰 주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후에는 셀리의 가족들이 저를 위해 댄스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제가 처음 나가본 진짜 댄스 파티였어요. 여자들끼리 춤을 추는 학교 파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저씨가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목이 긴 하얀 장갑과 하얀 비단 구두를 신었어요. 지미와 춤추는 모습을 원장 선생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다음에 존 그리어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원장 선생님께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에벗. 추신. 아저씨, 만일 제가 장래에 대작가가 되지 못하고 평범한 여자가 된다면 크게 실망하실 건가요? 토요일 6시 30분. 아저씨께.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 겨울인데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겨울답게 눈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줄리아의 매력적인 삼촌이 학교에 오셨어요.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들고 오셨답니다. 줄리아와 함께 있으니 좋은 일이 많아요. 저비스 씨는 우리들이 제잘거리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기차 시간까지 늦추셨어요. 저비스 씨가 우리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학교 측의 허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기숙사로 들어오기가 힘든데 삼촌이니 오죽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즐겁게 차를 마셨답니다. 저비스 씨는 샌드위치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고 4조각이나 드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지난 여름에 록윌로에서 보낸 일과 샘프씨 부부, 말, 병아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비스 아저씨가 알고 있는 말 중에는 그로버 한 마리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어요. 그로버도 지금은 너무 늙어서 겨우 목장을 어슬렁거릴 정도였어요. 그분은 샘프씨 댁에서 지금도 도넛을 부엌 제일 아래쪽 선반 위의 노란 항아리 속에 넣고 푸른색 접시로 덮어두냐고 물으셨어요. 아직도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죠. 또 목장 근처 바위 밑에 있는 생쥐 구멍도 물으셨어요. 물론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저비스 씨에게 대놓고 저비 도련님이라고 했는데도 그분은 별로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줄리아는 삼촌이 그렇게 상냥한 것을 처음 본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서먹서먹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대요. 줄리아는 친근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와 이야기할 때는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고양이도 등을 쓰다듬어 주면 목에서 골골 소리를 내며 좋아하지만 서툴게 다루면 으르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러시아의 작가 마리 바스키르체프의 일기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쓰여 있어요. 어젯밤 나는 갑자기 절망에 빠져 고민했다. 그러다가 식당의 벽시계를 바닷물 속에 던져버렸다. 읽고 나니 제가 천재가 아닌 게 어찌나 다행스럽던지요. 집안에 천재가 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물건을 함부로 부숴버릴 테니까요. 어쩌면 비가 이렇게도 많이 쏟아질까요? 교회에 갈 때 헤엄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디 올림. 1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혹시 아저씨께서는 옛날에 귀여운 여자아이를 요람해서 도둑맞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제가 그 여자아이가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소설이라면 여기에서 아름답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인지 모른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가령 미국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든가 해적의 딸일지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집시의 후예일지도. 아저씨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부끄러운 사건을 아시나요? 과자를 훔쳤다고 벌을 받고서 고아원을 도망쳤던 일 말이에요. 그 사건은 평의원님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고아원 서류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굶주린 9살짜리 여자아이의 옆에 과자 그릇을 놓아두고서
혼자서 칼을 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입가에 과자가루가 묻어 있었으니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했지요. 사람들은 아이의 팔을 낚아채고 뺨을 때렸답니다. 더구나 식사 후에 푸딩이 나오자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는 도둑질 한 벌로 푸딩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그 아이가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겨우 6km 정도 도망갔다가 고아원으로 붙잡혀 왔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이나 죄 지은 강아지처럼 뒷뜰에 있는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어머나,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교회에 갔다 와서는 곧바로 위원회에 나가야 합니다. 아저씨, 재미있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우울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친애하는 아저씨에게 평화를. 주디 올림. 추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중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2월 4일. 기다리 아저씨. 셀리의 오빠인 지미가 우리의 방 한쪽 벽을 다 가릴 정도로 큰 프린스턴 대학의 교기를 보내주었어요. 저를 기억해 준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셀리도 줄리아도 절대로 벽에 걸지 못하게 하거든요. 올해 우리 방은 빨간색으로 꾸몄어요. 그런데 오렌지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깃발을 걸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멋있고 폭신한 펠트천으로 만들어진 교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으로 목욕 가운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쓰던 것은 세탁을 했더니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요즘 학교 공부에 대해 별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제 편지만으로 짐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무척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5과목 이상을 배우거든요. 화학 선생님은 진정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고, 역사 선생님은 눈앞의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6째 시간 종이 울렸어요. 오늘은 화학 실험실에 가서 산과 염기와 알칼리에 대한 실험을 할 거예요.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주디 올림. 3월 5일. 기다리 아저씨, 3월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시커멓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숲속에서 야단스럽게 울고 있어요. 어쩐지 마음이 들뜨는 날이에요. 이런 날에는 읽던 책을 덮어버리고 바람과 함께 언덕을 달리고 싶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여우 사냥을 했습니다. 여우가 된 3명의 여학생들은 오린 색종이 한 아름을 가지고 27명의 사냥꾼들보다 30분쯤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사냥꾼에 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냥꾼은 19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뒤에 처지고 만 것이지요. 여우들은 언덕을 넘고 보리밭을 지나 얕은 늪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우리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을 쉴 새 없이 뒤쫓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늪에서 여우 발자국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25분이나 헤맸지 뭐예요.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우리는 어느 낮은 언덕에 있는 헛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헛간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창은 아주 높이 달려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여우들이 낮은 헛간 지붕을 지나 울타리를 넘어 도망친 흔적이 있었어요. 여우들은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여우들을 놀려줄 수 있게 된 셈이었죠. 여우들은 3km나 구불구불 계속되는 목장을 가로질러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색종이가 점점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뒤쫓는 게 힘들었어요. 이 놀이의 규칙은 2m 간격으로 색종이를 뿌려야 해요. 그런데 전 그렇게 긴 2m는 처음 보았답니다. 하지만 2시간쯤 뒤쫓아간 끝에
크리스털 스프링시 부엌에서 가까스로 여우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곳은 학생들이 집마차를 타고 와서 닭고기나 와플을 먹는 장소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느긋하게 우유와 비스킷을 먹고 있는 3마리의 여우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먼 곳까지 따라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모양이에요. 여우 사냥은 그렇게 끝이 났고 여우와 사냥꾼들은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했어요. 여우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잡았으니 사냥꾼이 이긴 거 맞죠, 아저씨? 우리들은 저마다 의자에 주저앉아서 꿀 주세요, 꿀 주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크리스털 스프링 부인은 이건 애칭이고 진짜 이름은 존슨 부인이에요. 딸기잼과 지난주에 만든 메이플 시럽 1통, 빵 3개를 주셨어요. 학교로 돌아온 것은 6시 30분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30분이나 늦었기 때문에 옷도 못 갈아입고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날 예배에는 모두 결석했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흑투성이 장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험에 관해 말씀드렸던가요? 전 과목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제 비결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낙제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1학년 때 라틴어와 작문, 수학 등의 점수가 나빠서 우동생으로 졸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요. 아저씨, 햄릿을 읽어보셨나요? 아직 못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의 작품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상상을 하며 잠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인정 많은 오피리아예요. 저는 늘 햄릿을 위로해주고 재밌게 해줍니다. 귀여워해주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감기에 걸렸을 땐 목에 찜질을 해주기도 하지요. 저는 그의 우울증을 말끔히 고쳐주었답니다. 왕과 왕비는 돌아가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장례식은 치를 필요가 없었어요. 햄릿과 저는 아무 탈 없이 덴마크를 잘 다스리고 있어요. 햄릿은 정치를 맡고 저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한 고아원을 몇 개 세웠어요. 만약 아저씨나 다른 평의원님들께서 보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은혜로운 덴마크 왕비 오피리아 드림. 3월 24일, 25일인지도 모름. 키다리 아저씨께. 전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천국에서까지 행복을 누린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루샤 에봇은 교내 잡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단편소설 공모에 당선됐어요. 상금도 25달러나 되고요. 게다가 응모자는 대부분 4학년이었는데 아직 2학년인 제가 뽑힌 거예요. 제 이름이 게시판에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저는 희망대로 작가가 될 수 있으려나 봐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줄리아와 셀리와 함께 뉴욕으로 가서 쇼핑을 하고 다음날 저비스 씨와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비스 씨가 우리를 초대하셨거든요. 줄리아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지만 저와 셀리는 워싱턴 호텔에서 머물 거예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호텔이나 극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교회에서 고아들을 초청해 준 적은 있었지만 그건 진짜 연극이 아니었으니까 이것과는 달라요. 아저씨, 저희가 보러 가는 연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햄릿이에요. 너무 근사해요. 저는 4주 동안이나 햄릿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 대사도 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이 세상은 정말 즐거운 곳이에요. 주디 올림. 추신. 지금 달력을 보았는데 오늘이 28일이네요. 한 번 더 추신. 저는 오늘 한쪽 눈은 갈색이고 다른 한쪽 눈은 파란색인 전차 차장을 보았어요. 탐정 소설의 악당으로 등장시키면 안성맞춤이겠지요? 4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뉴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아저씨는 정말 이 요란하고 넓은 곳에서 살고 계시나요? 저는 이틀 동안 눈이 뱅뱅 도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려면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 온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일들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그곳에 살고 계시니까 그리 특별한 일들은 아닐 거예요. 뉴욕은 너무나 흥미있는 곳이에요. 상점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멋진 물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들은 토요일 아침에 쇼핑을 나갔어요. 줄리아는 매우 호화로운 가게로 들어갔답니다. 벽은 흰색과 금빛으로 말끔하게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하늘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커튼도 하늘색이었지요. 금박이 번쩍이는 의자도 있었어요. 금발의 아름다운 부인이 상냥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순간 잘하는 집을 방문한 거라고 착각하고는 악수를 할 뻔했어요. 모자를 사러 간 거였는데 말이에요. 줄리아는 거울 앞에 걸터 앉아 12개나 되는 모자를 써보고 나서 가장 예쁜 모자를 2개 샀어요. 거울 앞에 앉아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모자를 살 수 있다니. 그런 줄리아가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뉴욕은 고아원에서 남아있던 제 마음의 상처와 걱정 많은 성격을 깨끗이 없애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쉘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저비스 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께서도 이런 식당에 와본 적이 있겠죠? 그럼 그곳과 존 그리어 고아원의 식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름때 전 식탁 보며 일부러 깨트리려 해도 좀처럼 깨지지 않는 투박한 그릇, 나무 손잡이가 붙은 나이프와 포크가 놓여있는 그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냈던 제가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상상해 보시고요. 그런 곳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고기용 포크로 생선 요리를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친절하게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도록 생선용 포크를 건네주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극장에 갔어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닌 것처럼 너무 멋진 곳이었어요. 저는 요즘 밤마다 그곳에서 연극을 보는 꿈을 꾼답니다. 섹스피어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햄릿은 학교에서 배웠을 때보다 훨씬 멋졌어요. 전에도 훌륭한 작품인 건 알고 있었지만요. 아저씨만 좋으시다면 저는 작가보다 배우가 되고 싶어요. 혹시 저를 연극학교에 보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출연할 때마다 특별석 표를 보내드리겠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어 보일게요. 아저씨는 가슴에 빨간 장미를 꽂아주세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엉뚱한 사람을 향해 웃으면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돌아왔답니다. 저녁 식사는 기차 안에서 했어요. 분홍빛 램프가 켜져 있고 흑인 종업원이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예쁜 식탁이었지요. 저는 기차 안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줄리아가 놀란 듯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나,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자랐니? 저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기차 여행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니? 대학에 올 때 기차를 탄 게 처음이었어. 짧은 거리니까 식사는 안 했어. 줄리아는 제가 자꾸 엉뚱한 말만 하니까 재미있었나 봐요.
저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면 저도 모르게 바보 같은 말이 튀어나와요. 더구나 제게는 늘 새롭고 놀라운 일투성이니 감당할 수가 없죠. 하긴 18년 동안 종그리어 고아원에서만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바깥 세상을 접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젠 많이 나아졌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바라만 보기만 해도 당황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고아원 시절이 표시나는 것만 같아서 말이에요. 참, 꽃다발 이야기를 잊을 뻔했네요. 저비스 씨가 우리에게 제비꽃과 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그분은 평의원들을 보면서 이제껏 부잣집 남자들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변하게 하셨답니다. 이런 벌써 11장이 됐네요. 편지가 길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끝낼 테니까 참고 읽어주세요. 늘 아저씨 곁에 있는 주디. 4월 10일 부자 아저씨께 아저씨가 보내주신 $50짜리 수표는 되돌려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으로도 모자를 살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생각 없이 모자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모자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모자 가게를 처음 구경했기 때문이었지 결코 돈을 더 달라고 졸랐던 것은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동정은 거절하겠습니다. 조르샤 에벗 올림. 4월 11일 그리운 아저씨, 어제 보낸 편지를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곧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곧 되찾으려 했지만 우체국에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저씨,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셀리와 줄리아가 깨지 않도록 살그머니 공부방 문을 닫고 침대 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저씨께 사과드리지 않고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만 같아서요. 모자 같은 사소한 이야기에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공손하게 인사드리면서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 돈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저를 이해해 주세요.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 아이들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저씨를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단지 그런 생각을 즐길 뿐이지 아저씨가 진짜 제 친척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외톨이입니다. 혼자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척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저를 이해하시겠지요? 저는 약속하신 돈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갚아드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작가가 되었다 해도 큰 빚을 진 상태라면 다 갚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저도 아름다운 모자나 장식품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금을 지불하는데 저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요. 아저씨, 저희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곧바로 말해버리거나 글로 쓰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답니다. 그치만 은혜를 모르는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언제나 아저씨께 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어린 시절은 반항심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 이어집니다.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마치 제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이 들곤 해요. 벌써 새벽 2시 15분이에요. 저는 밖으로 나가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생각이에요. 먼저 보낸 편지에 이어서 바로 배달될 테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아저씨를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